마지막엔 누군가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라고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나는 집행관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아버지는 끝까지 내가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던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사형수와 집행관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교도소 정문 앞에 이재영이 서 있었어요. 벌써 17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였습니다. 문을 지날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무거워졌어요. 처음엔 느끼지 못했던 무게였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무게는 조금씩 천천히 늘어났습니다. 출근 카드에 손가락을 찍었어요. 삐소리와 함께 이름이 떴습니다. 이재영.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교도소 안은 참 고요했어요. 바깥 세상보다 더 조용한 곳이었죠. 사람들은 이곳을 시끄러운 곳이라 생각하지만 재영이 아는 교도소는 달랐어요. 여기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사는 곳이었습니다. 집행관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책상 위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차가운 의자였습니다. 언제나 그랬죠. 오늘의 일정이 적혀 있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순찰 시간, 면회 관리, 그리고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 하나. 사형 집행 예정자 명단 검토. 재영은 21번 고르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명단이었어요.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었죠. 이름, 나이, 제목, 집행 예정일. 첫 번째, 두 번째 이름을 보고 안도한 뒤 세 번째 이름을 보려던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박철수, 72, 살인. 심장이 한 박자 멈춘 것 같았어요. 재영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을 깜빡였어요. 다시 봤죠. 착각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그대로였어요. 박철수, 만 72세. 수영번호 04-1257. 집행 예정일 11월 14일.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재영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이름은 30년 전 어머니가 태워버린 가족사진 속에 있던 이름이었죠. 그 이름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돌을 던지며 외치던 이름이었습니다. 살인마 박철수 아들. 귓가에서 그때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재영은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죠. 몇 분이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사무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죠. 재영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 읽었어요. 죄명살인. 형 확정일 1995년 3월 12일. 수감기간 31년 6개월. 특이사항 재심 청구 2회. 모두 기각. 가족관계 배우자 생존. 자녀 1명 소재 불명. 소재 불명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영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소재 불명. 맞아요. 박민수라는 아이는 30년 전에 사라졌으니까요. 어머니가 한밤중에 짐을 싸서 도망치듯 떠났던 그날, 그 아이는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죠. 서류를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잠갔습니다. 일어서서 복도로 나갔습니다. 발걸음도 표정도 평소와 같았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방금 이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사형 집행 날짜를 확인했다는 것을요. 복도 끝에서 한 교도관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이 집행관님,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재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수고하십시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30년 전 박민수는 11살이었어요. 아버지 박철수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돌아왔죠. 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말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유일한 대화 시간이었죠.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자연관찰이요. 그래, 열심히 해라.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 짧은 대화가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주말이면 민수의 숙제를 봐줬어요. 옆에 앉아서 말없이 지켜봤죠. 틀린 문제가 있으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아, 맞다. 다시 해봐. 그러면 민수는 다시 풀었어요. 맞으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잘했다. 그 한마디가 민수에겐 큰 칭찬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다음해 2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민수는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집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죠. 빨간 불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건 알 수 있었죠.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죠. 엄마.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경찰관 1명이 민수를 봤습니다. 아드님이십니까? 네. 방으로 들어가 있으렴. 어른들이 얘기 중이야. 민수는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귀는 밖을 향했죠. 남편분이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 공장 근처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정황상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너무 컸으니까요. 민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살인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날 밤 아버지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이었어요. 민수는 학교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했지만 안 갈 이유를 몰랐죠. 교실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제 아재, 살인마 아들. 우와, 진짜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척했죠. 하지만 쉬는 시간 아무도 민수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아무도 민수 옆에 앉지 않았어요. 하교 시간 민수는 혼자 걸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야, 박민수. 뒤를 돌아보자 같은 반 남자애들 5명이 서 있었죠. 너희 아빠 살인마래?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 안 해? 진짜 내 살인마 아들 맞네.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어깨에 맞았어요. 아팠죠. 썩 꺼져. 민수는 집까지 뛰었어요. 숨이 턱까지 찼죠.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야. 어머니의 눈이 붉었어요. 우리 이사 간다. 어디로요?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아빠는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짐을 쌌어요.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었죠. 가족 사진, 아버지 사진 모두 꺼냈어요. 엄마, 사진은 왜? 버려야 해. 왜요? 묻지 마. 그냥 따라와.
어머니는 사진들을 마당으로 가져가 불을 붙였어요. 사진들이 타올랐죠. 아버지의 얼굴이 불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봤어요. 그날 밤 그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갔죠. 기차를 타고 낯선 도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말했어요. 오늘부터 내 이름은 이재영이다. 예. 박민수는 없어. 이제 넌 이재영이야, 알겠니? 민수는, 아니, 재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박민수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재영이 태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재영은 조용히 살았어요. 친구를 많이 사귀지 않았죠.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뭐 하시니? 누군가 물으면 대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 박철수는 이미 끝난 사람이었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한 뒤 재영은 교도소 집행관 시험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어요. 왜 하필 거기니? 감정이 필요 없는 곳이어서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교육을 받고 집행관이 되었죠. 그리고 17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재영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찾아보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궁금해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아버지는 같은 건물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재영은 그것을 모른 채 17년을 그곳에서 일했죠.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알까봐 두려웠던 걸지도 모르죠. 재영은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억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억울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였죠. 어머니는 그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머니는 손을 저었어요. 그만하자. 하지만 엄마 아빠가 정말. 민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우리는 살아야 해. 15살 어느 날이었어요. 재영은 도서관에서 오래된 신문을 찾았습니다. 1995년 2월자 지역 신문이었죠. 공장 노동자, 동료 살해 혐의로 구속. 기사가 있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영은 그 기사를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죠. 피해자는 아버지의 동료였습니다. 공장 야간 경비였던 강민호. 41살.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에서 아버지의 지문이 나왔다고 했어요. 사건 당일 밤 아버지가 현장 근처에서 목격되었다고 했습니다. 동기는 금전 문제라고 추정되었어요. 재영은 신문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죠. 그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죠.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재영아, 너희 집은 어디야? 서울이요. 부모님은 뭐 하셔? 어머니는 식당 일하시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거짓말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연습할 필요도 없었어요. 대학 시절 재영은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교수가 수업 중에 말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 이것이 법의 근간입니다. 재영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죠. 그럼 아버지도 무죄였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유죄였으니까요. 졸업 후 진로를 고민했어요. 변호사, 검사, 판사 모두 아니었습니다. 재영은 교도소 집행관 공고를 봤어요.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직업, 절차와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곳, 그곳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 날이었어요.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끝을 다루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이라는 표현은 독특하네요.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존엄하게 관리하는 것이 집행관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밥을 차려주며 말했죠. 밥 먹어라. 엄마, 제가 교도소에. 알아. 내가 선택한 거니까.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어요. 재영은 교도소 정문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이 보였어요. 철조망이 햇빛에 반짝였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여기서는 과거를 묻지 않겠지. 여기서는 이름만 있으면 되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첫 일주일은 교육이었습니다. 규정을 배우고 절차를 익혔죠. 수용자 관리법을 공부했습니다. 집행관은 감정을 배제해야 합니다. 선임 집행관이 말했어요. 이들은 수용자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기억하십시오. 재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번호로 기억하면 돼. 감정을 지우면 돼. 나처럼. 첫 순찰날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독방들이 늘어서 있었죠. 문 너머로 사람들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한 수용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행관님, 물 좀 주세요. 재영은 멈춰 섰어요. 규정대로 물을 가져다 주었죠. 고맙습니다. 수용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영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남자는 낯설었습니다. 집행관 제복을 입은 남자. 표정 없는 얼굴. 이게 나인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작업복을 벗으며 말했던 말. 민수야, 숙제 다 했니? 네. 그래, 잘했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재영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잊어야 해. 과거는 과거야. 1년이 지나고 재영은 성실한 집행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집행관은 믿을 만합니다. 상관의 평가였어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규정을 철저히 지킵니다. 동료들도 그를 좋아했죠. 재영 씨는 일만 하는 사람이야. 딴짓이 없어.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일만 해. 재영은 그 말들을 들으며 안도했어요.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5년이 지났습니다. 재영은 사형 집행관 보조로 배치되었어요. 집행 절차를 배우게 될 겁니다. 팀장이 말했죠.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첫 집행 참관 날이었습니다. 집행실은 차가웠어요. 하얀 벽, 하얀 바닥, 가운데 교수대. 수용자가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집행관이 목에 밧줄을 걸었고 재영은 멀리서 지켜봤어요. 신호가 떨어지자 발판이 열렸어요. 몇 초의 침묵. 끝났습니다. 재영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하나의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했죠.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감정 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재영은 정식 집행관이 되었어요. 그동안 37건의 집행에 참여했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말했어요. 재영 씨는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어? 일이니까요. 그래도 저는 원래 이래요. 거짓말이었죠. 밤마다 꿈을 꿨어요. 교수대 위에 선 사람들. 그들의 얼굴이 점점 아버지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깨어나면 식은땀이 났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15년이 지났습니다. 재영은 이제 베테랑 집행관이었어요.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감정을 배제하세요.
이건 일입니다. 수영자를 인간으로 보지 마세요. 번호로 보세요. 자신이 배운 대로, 자신이 살아온 대로 가르쳤죠. 그리고 17년째 되던 해, 그날 아침, 재영은 평소처럼 출근해 평소처럼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봤죠. 박철수.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이름이었습니다. 재영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평생 달아났던 것이 결국 같은 건물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사람의 끝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17년간 연습한 감정을 지운 얼굴이었습니다. 재영은 서류를 덮고 일어나 복도로 나갔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일이야. 그냥 일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건 30년 전에 죽은 박민수의 비명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정확히는 비가 그친 직후였죠. 복도 창문 너머로 젖은 담장이 보였습니다. 철조망에 빗물이 맺혀 있었어요. 재영은 순찰 명단을 들고 3동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형수동이었어요. 이곳은 늘 조용했죠. 다른 동과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멈춘 곳 같았어요.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독방. 수영번호 04-1257. 재영은 그 앞을 지나쳐야 했어요. 규정상 모든 독방을 확인해야 했죠. 숨을 고르고 걸었습니다. 10걸음, 5걸음, 3걸음. 문 앞에 섰어요. 작은 창이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죠. 안을 들여다봐야 했어요. 수영자 상태를 확인하는 게 규정이었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재영은 손을 주먹 쥐었어요. 떨림을 멈추려 했죠. 창문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방 안이 보였어요.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이 개켜져 있었어요. 벽에 달력이 붙어 있었죠. 며칠이 X표시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굽은 등, 마른 어깨, 손등에 핏줄이 툭툭 튀어나와 있었죠. 재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였습니다. 기억 속 아버지보다 훨씬 늙어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았죠. 하지만 재영은 알아봤습니다.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 얼굴은 어릴 적 자신을 내려다보던 얼굴이었죠. 숙제 다 했니?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재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재영은 물러서고 싶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왔어요. 두 사람 사이에 불과 2걸음 거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재영을 봤어요.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집행관 제복을 입은 낯선 사람을 보듯 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죠. 집행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목소리, 30년 만에 듣는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늙었습니다. 쉬었죠. 기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재영의 입술이 떨렸어요. 아버지.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재영은 명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재영. 그 이름이 보였어요. 나는 이재영이다. 박민수가 아니다. 집행관이다.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박철수 수영자. 재영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이동 준비하십시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감정 없는 목소리였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재영은 뒤따라 걸었어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분 등, 느린 걸음, 수영복 뒤에 붙은 번호 04-1257. 복도를 지나는 내내 재영은 아버지의 뒤를 봤어요. 이 사람이 내 아버지다. 30년 만에 만났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운동장이 보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대기하십시오. 예. 아버지는 의자에 앉았어요. 재영은 문 옆에 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봤어요. 회색 하늘이 보였죠. 비가 그쳤네요. 아버지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을 봅니다. 재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집행관님은 이 일 하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재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17년입니다. 오래 하셨네요. 예. 힘드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재영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걱정하고 있다. 자기 아들인 줄도 모르고. 괜찮습니다. 재영은 짧게 대답했어요. 저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사람의 끝을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재영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재영은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죠. 저도 곧 그런 끝을 맞이하겠죠. 집행관님께서 담당하시나요? 재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한 질문을 했네요. 아버지가 다시 창밖을 봤어요. 다만 마지막엔 누군가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영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나는 곁에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입니다. 재영은 겨우 말을 꺼냈어요.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 예. 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다시 복도로 나갔어요. 재영은 또다시 아버지의 뒤를 따랐죠. 독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기 전 아버지가 돌아봤습니다. 집행관님, 예. 건강 챙기십시오. 그 말이 재영의 가슴을 찔렀어요. 예. 문이 닫히고 재영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재영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남자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달랐어요. 흔들리고 있었죠. 재영은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물을 틀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가슴속 무너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그 말이 계속 들렸어요. 재영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건 일이야. 감정을 지워야 해. 나는 집행관이야. 하지만 그날 밤 재영은 처음으로 울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혼자서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아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두 사람. 그날부터 재영은 매일 아버지를 봤습니다. 순찰 때마다 마주쳤어요. 복도에서 운동 시간에, 식사 배급 때. 그때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수고하십니다. 그때마다 재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단 한 글자. 그것만 말할 수 있었죠. 일주일, 2주일, 3주일이 지났죠. 집행일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재영은 거울 앞에 서서 매일 밤 물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집행관인가? 아들인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집행 예정일 이틀 전이었습니다. 밤 10시, 교도소는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었죠. 재영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갈 수가 없었죠. 책상 위에 놓인 집행 일정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1월 14일 오전 9시. 박철수. 이틀 후면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재영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찍고 싶었어요. 불태우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발걸음은 저절로 어딘가로 향했죠. 지하 1층 기록 보관실이었습니다. 오래된 사건 서류들이 보관된 곳이었어요. 문을 열자 삐걱 소리가 났어요. 불을 켰죠.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습니다. 선반에 파일 박스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죠. 재영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995년. 그 시기의 파일을 찾았어요. 손가락으로 번호를 짚어가며 찾았죠. 95-0247. 아버지의 사건 번호였습니다. 파일 박스를 꺼냈어요. 무거웠죠. 책상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어요.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판결문, 재판 기록, 증거 목록, 진술서. 재영은 하나씩 꺼내 읽었어요. 판결문부터 봤습니다. 피고인 박철수는 1995년 2월 11일 밤 11시경 공장 창고에서 피해자 강민호를 흉기로 살해하였다. 동기는 금전 문제로 추정되며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었으며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현장 근처에서 목격되었고. 재영은 천천히 읽었어요. 증거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지문, 목격자, 동기.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어요. 재영은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서를 찾았어요. 진술자 최병욱. 당시 공장 동료. 나는 2월 11일 밤 11시 30분경 공장 뒤편에서 박철수를 봤다. 그는 급하게 걷고 있었고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진술자 김성호. 당시 공장 경비. 박철수는 평소 피해자 강민호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 재영은 서류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파일 맨 아래에서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죠. 다른 서류들과 달리 구겨져 있었어요. 구겨진 종이를 펼쳤습니다. 진술서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죠. 종이 위에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출 후 삭제. 재영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제출 후 삭제?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술자 이정훈. 당시 공장 동료. 나는 2월 11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박철수와 함께 야간 작업을 했다. 재영의 손이 멈췄어요. 박철수는 그날 밤 현장에 없었다. 우리는 공장 반대편 창고에서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병욱이 봤다는 시간, 박철수는 내 옆에 있었다. 재영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숨이 가빠졌죠. 아버지는 현장에 없었다. 다시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틀림없었어요. 이정훈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알리바이를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서는 정식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왜? 재영은 다른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재판 기록을 찾았어요. 변호인 측 증인 신청 목록이 있었죠. 이정훈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왜 변호인은 이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을까?
재영은 계속 서류를 뒤졌어요. 그리고 필기체로 작성된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이정훈 증인 신청 보류. 담당 검사와 협의 후 결정.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증인 신빙성 문제. 이정훈, 과거 절도 전과 있음. 재영은 메모를 들여다봤습니다. 전과가 있으면 진술이 거짓이 되나? 알리바이 증언인데도?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재영은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어요. 사건 발생 2월 11일 밤 11시 추정. 목격자 최병욱 진술 11시 30분경 박철수 목격. 이정훈 진술 10시부터 12시까지 박철수와 함께 작업. 두 진술이 충돌했죠. 하지만 재판에서는 최병욱의 진술만 채택되었습니다. 왜지? 재영은 최병욱의 진술서를 다시 꺼내 자세히 읽었죠. 11시 30분경 공장 뒤편에서 박철수를 봤다. 그는 급하게 걷고 있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재영은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뭔가를 들고 있었다.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흉기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급하게 걷고 있었다. 급하게 걷는 게 범죄의 증거일까요? 재영은 증거 목록을 찾았습니다. 흉기 식칼, 손잡이에서 박철수의 지문 검출, 혈흔 피해자 강민호의 혈액형과 일치. 재영은 고개를 가우뚱했어요. 식칼? 공장에서 식칼? 다시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흉기 발견 장소 공장 창고 안쪽 선반. 재영은 생각했어요. 범인이라면 왜 흉기를 그곳에 두고 갔을까? 도망치면서 버리지 않고? 의문이 쌓였습니다. 재영은 시계를 봤어요. 밤 12시가 넘었죠. 하지만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어요. 분명히 잘못되었죠. 재영은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이정훈 증인 검색 결과가 없었죠. 이정훈 공장 여전히 없었습니다. 이정훈 1995안건의 기사가 떴어요. 지역 신문 기사였습니다. 공장 전 직원 이정훈 씨 교통사고로 사망. 날짜 1995년 6월 3일. 재영의 손이 떨렸어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였죠.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씨는 2일 밤 귀가 중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가해자는 도주 중이며 경찰이 수사 중이다. 재영은 화면을 멍하니 봤어요. 증인이 재판 중에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도주 차량에, 우연일까요? 재영은 다시 서류를 봤어요. 이정훈의 진술서를 펼쳤죠. 박철수는 그날 밤 현장에 없었다.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영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는 무죄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 아버지는 30년을 여기서 보냈어요. 무죄인 채로. 재영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틀 후면 집행이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지? 그때 문이 열렸어요. 경비가 들어왔죠. 누구십니까? 재영은 재빨리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재영 집행관입니다. 아, 이 집행관님. 이 밤에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자료 확인 중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곧 퇴근하실 겁니까? 예. 조금만 있다 나가겠습니다. 경비가 나가고 재영은 진술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원본이었어요. 가져가면 안 됐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불을 끄고 나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죠.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쥔 채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누구에게 말해야 하지? 교도소장? 검찰? 법원? 이틀 안에 가능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재영은 가방에서 진술서를 꺼냈어요. 다시 한번 읽었죠. 박철수는 그날 밤 현장에 없었다. 그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아버지의 30년을 바꿀 수 있었어요. 재영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대학 동기였던 변호사.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재영아,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재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어. 그날 밤 재영은 집에 가지 않았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서류를 보여주었죠. 진술서를 복사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이건 중대한 문제야. 알아. 증인이 이미 죽었고 진술서는 정식 기록이 없어. 재심 청구를 해야 해. 이틀 안에 가능해?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통은 불가능해. 하지만 긴급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증거 발견을 이유로. 그럼 집행을 막을 수 있어. 일단은. 재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제발 부탁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재영은 사무실 소파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죄다. 30년 동안 억울하게 갇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집행관으로 일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두었어요. 동이틀 무렵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서류 다 준비됐어. 오늘 오전에 법원에 제출할게. 고마워. 재영아. 응? 그 사람. 내 아버지지? 재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침묵이 대답이었죠. 변호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될 거야. 재영은 그 손을 잡았어요. 그래야 하는데. 집행일 전날 오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집행정지 결정. 재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저앉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재심이 남았어. 알아. 하지만 일단 살았어. 응. 일단은. 재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진실. 이틀 앞에서 막아낸 죽음. 재영은 그날 처음으로 집행관이 아닌 아들이 되었습니다. 집행 당일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 재영은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잔 건지 기절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몸이 무거웠죠.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집행관 제복이었어요. 거울을 봤죠.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교도소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죠.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흘러나왔죠. 오늘 서울 날씨는 맑고. 재영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오직 하나뿐이었죠. 집행정지가 제때 전달될까? 혹시 실수라도 생기면?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어요. 교도소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시간이었어요.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경비가 인사했죠. 이 집행관님, 일찍 오셨네요. 예. 오늘 힘내십시오. 재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죠. 집행 일정표였습니다.
오전 9시. 박철수. 재영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화기를 들었죠. 이재영 집행관입니다. 재영아, 나야. 변호사였습니다. 법원에서 공문 발송했어. 지금쯤 도착했을 거야. 정말요? 응. 걱정 마. 집행은 중단될 거야. 재영은 숨을 내쉬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천만에.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영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공문이 제때 전달되어야 했어요. 교도소장에게, 그리고 집행팀에게. 재영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행정실로 갔어요. 문을 열었죠. 직원 한 명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법원 공문 들어왔습니까?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 이 집행관님. 잠시만요. 서랍을 뒤졌죠. 여기.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재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켜고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죠. 아, 있네요. 방금 접수됐어요. 지금요? 예. 긴급 공문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어디로 전달됩니까? 교도소장님께 먼저 올라갑니다. 급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영은 밖으로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죠. 소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멈춰 섰어요. 내가 직접 가면 이상하게 보일 거야. 침착해야 해. 재영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7시. 2시간 남았죠. 집행 준비는 8시부터 시작됩니다. 1시간 안에 공문이 전달되어야 했어요. 재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모았어요. 눈을 감았죠. 제발. 시간이 흘렀습니다. 7시 30분. 무전기가 울렸어요. 전 집행관 집결하십시오. 재영은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다른 집행관들이 모여들었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집행실 앞에 도착했어요. 팀장이 서 있었죠. 오늘 집행 예정자는 박철수 수영자입니다. 재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팀장이 체크리스트를 읽었죠. 집행실 준비 완료. 의료진 대기 완료. 수영자 호송 준비 완료.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재영은 가슴이 조였습니다. 공문은 왜 안 오는 거야? 8시. 수영자 호송 시작합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재영은 숨을 참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였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흰색 수영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해 보였어요. 이미 모든 걸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이었죠. 아버지가 재영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집행관님. 그 목소리에 재영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마지막까지 수고하십니다. 재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앞으로. 다른 집행관이 말했죠. 아버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행실 문 앞에 섰어요. 팀장이 시계를 봤죠. 8시 30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재영은 참을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모두가 재영을 봤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팀장이 물었어요. 혹시 소장님께 확인 전화 한 번만. 왜? 긴급 공문이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팀장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슨 공문? 법원에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뛰어왔어요. 행정실 직원이었죠. 집행 중단입니다. 모두가 그를 봤어요. 뭐? 소장님 긴급 지시입니다. 집행 즉시 중단.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죠. 팀장이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긴급 집행정지 결정. 법원. 그 말이 공기를 바꿨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팀장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박철수 수영자 집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이요? 법원에서 긴급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버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이제 말을 잇지 못했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손을 짚었죠. 끝난 줄 알았는데요. 그 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재영은 아버지를 봤어요. 눈물이 났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 수 없었어요. 집행관으로서 울 수 없었죠. 수영자 독방으로 복귀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온몸이 떨렸죠. 집행관들이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재영은 그 뒷모습을 봤어요.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뒷모습이었죠. 독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재영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팀장이 다가왔어요. 이 집행관. 예. 오늘은 퇴근해도 좋네. 예. 수고했네. 팀장이 떠났어요.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재영은 독방 문을 봤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죠.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울고 있었어요. 30년을 참았던 울음이었죠. 재영은 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쇠였어요. 아버지. 속삭였죠.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돌아서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스했어요. 재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참지 않고 그냥 흐르게 두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 차에 올랐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재영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엄마. 재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살았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뭐? 집행이 중단됐어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칠어지는 숨소리였죠. 엄마, 어떻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말씀드릴 게 많아요. 집에 가서 얘기해요. 재영은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세상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학생들이 등교하고 버스가 달렸죠. 하지만 재영에게 이 아침은 달랐습니다. 30년 만에 아버지가 살아남은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재영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무죄를 증명해야 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께 말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요. 재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검토했어요. 이정훈의 진술서, 삭제된 기록, 의문투성이의 목격자 진술. 변호사는 철저히 준비했죠. 재영은 매일 법원에 갔습니다. 휴가를 냈어요. 상관이 물었죠. 무슨 일인가? 개인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쉬게. 아무도 몰랐어요.
재영이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재심 첫날이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판사가 입장하고 검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인이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피고인석에 아버지가 앉았죠. 재영은 방청석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모자를 깊이 눌렀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박철수는 무죄입니다. 근거를 제시하시죠. 첫째,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정훈의 진술서를 제출했어요. 이정훈 증인은 사건 당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죠. 이의 있습니다. 해당 진술은 당시 재판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왜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검사는 잠시 말을 멈췄죠. 증인의 신빙성 문제로. 구체적으로 증인에게 전과가 있었습니다. 전과가 있으면 진술이 거짓입니까? 변호인이 반박했어요. 더구나 이 증인은 재판 중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법정이 술렁였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사망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이미 확인했습니다. 변호인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1995년 6월 2일 이정훈 씨는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미검거 상태입니다. 재판 중에? 예. 정확히 말하면 증인 신청 기각 결정 3일 후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재영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재판은 계속되었죠. 변호인은 목격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최병욱 증인은 11시 30분경 피고인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훈 씨는 같은 시간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입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최병욱 증인의 진술은 일관되었습니다. 일관되었지만 정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사진을 제시했죠. 이것은 당시 공장 배치도입니다. 최병욱이 목격했다는 장소는 여기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하지만 이정훈과 피고인이 작업하던 곳은 여기입니다. 반대편이었죠. 밤 11시 어두운 공장 뒤편에서 정확히 얼굴을 식별할 수 있었을까요? 가로등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가로등에서 3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변호인이 덧붙였죠. 목격자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습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시력 검사 결과는요? 없습니다. 재판은 여러 날 이어졌습니다. 전문가 증인이 출석했어요. 범죄 심리학자가 증언했죠. 흉기에 남은 지문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평소 그 식칼을 사용했다면 지문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재영은 매일 법정에 갔어요. 매일 아버지를 봤죠. 아버지는 점점 여위어 갔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희망이 보였죠. 30년 만에 생긴 희망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어요. 피고인 박철수에 대한 재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재영은 숨을 참았습니다. 원판결을 파기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피고인 박철수는 무죄.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무죄. 두 글자. 하지만 무게는 30년이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울고 있었죠. 변호사가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재영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재판이 끝났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죠. 재영은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아버지가 퇴정했어요. 재영은 뒤따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버지가 멈춰 섰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억울하셨죠? 보상은 받으실 겁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저 말을 잇지 못했죠. 살아서 나갈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죠. 30년. 아버지는 30년을 잃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석방일은 일주일 후로 정해졌어요. 절차가 필요했죠. 서류 작업, 건강검진, 석방 준비. 재영은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악몽을 꿨어요. 아버지가 집행대에 서 있는 꿈이었죠. 깨어나면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아버지 석방되는 날 나올 수 있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했죠. 모르겠다. 엄마, 30년이야. 30년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아버지는 무죄예요. 알아. 근데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생각해 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석방 전날 밤이었습니다. 재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내일 아버지께 말해야 해. 내가 누구인지, 왜 집행관이 되었는지, 왜 말하지 못했는지.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새벽이 밝았습니다. 재영은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집행관 제복이 아닌 사복이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아니, 익숙한 사람이었죠. 30년 전에 사라진 박민수였습니다. 교도소로 향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가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이 집행관님, 오늘 비번 아니셨어요? 예. 개인적인 일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안으로 들어가 석방 대기실로 갔죠. 아버지가 사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옷이었죠. 30년 전 입던 옷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재영은 문 앞에 서서 노크했습니다. 누구? 저. 재영은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이재영입니다. 아, 집행관님. 아버지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오늘 사복 차림이시네요. 예. 재영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재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집행관이기 전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죠. 괜찮으시면 앉으시죠. 아버지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재영과 아버지는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영은 손을 모았어요. 저는 30년 전 박민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어머니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아버지가 체포된 후 아버지는 말을 잃었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재영으로. 민수, 내가 민수란 말이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아버지. 그 말이 떨어지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댔죠. 내가 집행관이었다고? 예, 나를 관리하던. 예, 아버지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내 아들이
내 곁에 있었는데 재영은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왜 말하지 않았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는 아버지를 살인자라고 믿었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었죠. 그랬구나. 어머니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잊고 살라고. 너희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라.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알아요. 재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죄라는 것을 내가 찾아낸 거냐? 예. 왜? 아버지이니까요. 그 말에 아버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아버지가 왜 미안하세요? 내가 제대로 아버지 노릇을 못했구나. 아닙니다. 재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민수야. 이제 재영입니다. 이재영. 재영아. 아버지가 재영의 손을 꽉 쥐었어요.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저야말로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화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석방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일어나고 재영도 일어났습니다. 가시죠, 아버지.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정문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가렸습니다. 눈부시구나. 천천히 가세요. 밖으로 나와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가 멈춰 섰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30년을. 이제 됐어. 이제 살면 돼. 아버지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재영은 조금 떨어져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재영이 운전대를 잡고 말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아버지가 창밖을 봤습니다. 집에 가고 싶구나. 집이요? 응. 우리 집. 30년 전 그 집.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집은 이미 알아. 그래도 한번 보고 싶어. 재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옛 동네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도착했습니다. 옛 동네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기억났습니다. 재영은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입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옛 집터였습니다. 이제는 다른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그곳을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았지. 예. 민수. 아니, 재영이가 여기서 자랐고.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재영을 봤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예,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미소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세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재영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긴 악몽이 끝났다. 이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 그날 이후로 재영은 더 이상 집행관이 아닙니다. 사직서를 냈고 새로운 일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재영은 퇴근 후 가끔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손님들은 아버지의 사연을 모릅니다. 그저 밥이 맛있다고, 사장님이 친절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재영아, 고맙다. 왜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할 뿐이에요.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야. 집행관으로서 아버지를 마주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찾아줬어. 진실을. 아버지가 무죄였으니까요. 그래도 고맙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너도. 예. 밤이 깊었습니다. 재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이재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민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이름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화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끝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잃어버렸던 이름을 되찾아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30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가족입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합니다. 함께. 어떤 진실은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쯤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